김철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AI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AI를 어떤 형태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개념들과 관점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표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있기 전에 UCT 그리고 통합관제 센터에 대한 개념들을 최초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 왔었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안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정문화백은 1965년에 2000년대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를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자체별로 이제 초기엔 UCT라는 거에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지만 저는 이제 주로 통합관제 센터에 많은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좀 기여를 했었는데 그 인프라가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줬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 UCT에 대한 개념으로 설계했던 개념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UCT,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 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 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저 역시 통합관제 센터라는 부분도 UCT의 그 기술적인 측면들을 기존 도시에 적용한다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축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 도시에 그 웬만한 도시에는 대부분 다 통합관제 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이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자체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기본 인프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이제 통합관제 센터의 음식물이나 독거노인 케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청 단위나 시청 단위에서 하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변화되는 기술에 대한 거, 앞으로 변화될 서비스들도 여기에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주제랑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도시국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를 갖다가 인간의 생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 상상할 수 있게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주제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계획과 스마트 시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이드워크라고 하는 톨론토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도시개발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도시의 시범 사업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로 베드로 만든다든지 하면서 그 지역의 산업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산업들이 크면서 같이 스마트 시티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 이런 방식의 도시의 어떻게 보면 사업화들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통합관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과거에 어떤 관점으로 이제 접근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정보화진흥원하고 같이 그 만들었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오버뷰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통합관제 하드웨어와 솔루션과 여러 가지 인프라와 운영 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핵심은 CCTV였었고요. CCTV라고 하는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결국은 그 메슬로우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층, 하부층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사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로서 커버를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성들에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매직 윈도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 시설에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여러 그 구성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공통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서비스 모델을 이런 이제 세 가지로 했습니다. 뭐 애플의 OS가 아닙니다. 이제 인프라 그리고 운영 체제와 서비스 세 단계인데요. 근데 요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환경에 대한 인프라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뭐 발효시켜서 없애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운영 체제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프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빅데이터나 그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인공지능 인프라가 추가될 수가 있고요. 그 서비스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죠. 뭐 UAM에 대한 교통수단이라든지 도시 항공이라든지 자동화된 로봇 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프라의 계층들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발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MOU를 하면서 이제 시행사와 같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세종시 쪽에 있는데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공유 오피스나 주거단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피스나 주거단지 쪽에 UAM 버티포트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 유행 기체들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물류를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개념화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물의 수직에 연결을 해주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연동이 되고요. 결국은 레스트 마일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도시를 이제 효율화하고 좀 더 화석 연료를 안 쓰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M이라든지 이런 그 전기 기반의 인프라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제센터의 버티포트나 UAM 이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뭐 AI 인프라를 통해서 뭐 항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그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그 시범 사업들이 좀 먼저 우리는 이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을 결국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센싱하는 기능과 정보를 전달하고 수집하고 판단하고 검증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의 그 흐름을 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제대로 됐나 안 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그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 체인,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시스템과 엮이면서 도시의 행정과 업무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상황 대응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오래 있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지형 지물이 들어갔을 때 디지털 트윈 기술로 물이 찼을 때 어느 때까지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 왔을 때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년간의 데이터가 쌓이고 매년 데이터가 쌓이면 어느 시점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걸 널리지랑 위즈덤, 그 지식이라는 영역에서 그 행정 지식이라는 부분에 도메인 널리지라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되는 건데요. 그 부분들이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은 무조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시뮬레이션 단계까지만 인공지능이 하는 단계로 만들어지는 관점으로 한다면은 이런 상황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 인공지능을 통한 그 도시 행정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환경이라든지 현재의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결국은 도시가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소비 위주고 그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뭐 결국은 현재 그 산업화된 도시의 특징들은 결국은 자원 소비와 결국 에너지의 과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올해 섭씨 55도 되는 지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55도가 되면 데이터 센터가 멈출 수도 있어요. 냉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건물들을 갖다 막 지어놨긴 했는데 결국은 그 건물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기술 접근으로만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ESG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2022년서부터 이제 글로벌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개선을 주고 이제 축적을 해서 정보로 쌓아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제 거기에는 비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에 대한 비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평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유럽 사회의 스마트 시티의 평가 방법론은 굉장히 다른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구제 활동이나 뭐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이미 그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사회, 경제, 기술, 환경이라든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요 과거의 이제 변화 흐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봤을 때 이 5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평가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에 대한 결론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정의 자체에서도 이제 그 같은 동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함께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되는가, 도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과거 중세라든지 유럽의 도시들은 보면은 건물 자체가 표현 수단이었었고요. 근데 현대 도시로 오면서 굉장히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정보통신이나 이런 지능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도시 영역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가상의 영역과 지금 말하자면 이제 보통 메타버스와 같은 영역들, 그 콘텐츠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건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시를 보면은 뭐 세종시도 그렇고 여러 도시들이 막 새로 짓고 있는데 활기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건물인 거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려고는 하지만 기업체들도 나타나지 않고 활기가 없는 겁니다. 그 획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각자가 하나 새로운 가치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그 KT는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결제를 하는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통해서 이제 어디 기지국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돈을 많이 썼나라는 것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공식처럼 어떤 지역은 상권이 발달된 상권이라는 게 그 지도만 봐도 나왔었어요. 과거 같으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나오더라는 거죠. 뭐 도저히 장사가 안 될 것인데도 장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임대료가 무척 싼 어떤 공장지대였던 거죠. 거기에 젊은이들이 이런 가게들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힙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을지로 같은 데가 저희 서울의 을지로가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걸 힙지로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자본이 없는 젊은층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신에 SNS나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거리의 인프라가 그 바깥에 나와 있는 좋은 인프라가 아니라 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좀 나타나는 영역이 또 익선동입니다. 익선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거든요. 근데 익선동이나 한옥마을 가장 사실은 이제 가장 전통적인 곳인데 이런 전통적인 곳에서도 IT 인프라를 어떻게 놓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회사 내에 연구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연구그룹을 통해서 지역의 리빙랩들하고 좀 관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이라고 하는 한옥마을 리빙랩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옥마을이 굉장히 이제 요즘은 이제 경사도가 높아요. 근데 그런 데에 택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사람들이 좀 꺼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살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해당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디지털에 대한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역사라는 부분들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은 굉장히 콘텐츠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익성동 같은 경우는 저는 정세권 선생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콘텐츠화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는 좋은 부분들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그 굉장히 발전된 스타트업이 있는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임지에서 나왔지만 인도의 마을에서 이런 이제 IT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만들어가는 분들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들이 이제 좀 빨리 이제 진행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통신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오면서
모든 산업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전의 흐름에는 공통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이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들인데요. 초기에는 중앙 집중의 컴퓨터 환경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나서 퍼스널 컴퓨터 같은 단말이 발전되면서 네트워크들이 서로 발전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앙 집중식, 분산식, 중앙 집중식이 계속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에서는 클라우드 환경과 엣지라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AI도 마찬가지고 엣지 클라우딩이나 뭐 엣지 AI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부분까지 같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들에서 솔루션 관점으로 보면 공간이라는 부분과 이동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인간의 인터페이스 부분 세 가지 부분에서 모든 솔루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단에서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이동체에 대한 로봇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뭐 전기 뭐 차든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요 세 가지는 다 연결돼서 결국은 인간의 서비스로 온다는 거죠.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요 세 가지를 엮는 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통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전기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자원을 안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자원을 순환하는 목적의 산업을 위주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솔루션들이 결국은 환경에 대한 거와 지속 가능성을 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미래 공간 기술 연구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사업화에 대한 거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잠깐 또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규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 규제라는 거는 AI에 대한 접근이든 여러 가지든 간에 규제가 뭐냐면은 높은 기술을 가진 사회에서는 규제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영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의 핵심들이 유럽에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은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유럽 위원회에서 이제 인공지능 규제법을 만드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인공지능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산업들의 장벽을 더 높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 한 4가지 정도의 위험 단계를 두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CCTV와 이런 통합감지 사업들을 해외로 판매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기술들을 규제 항목까지도 같이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산업의 관점으로 본다 그래도 이런 규제들을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장벽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 보면 저 의식구조라는 부분들을 그 해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식의 영역까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객관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제 그 윗단계예요. 감성, 목적, 의지, 그리고 이제 가치, 상상이나 열정,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갖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와 상상력과 실행력. 저희는 여기다 추가로 붙인다면 공감력이라는 부분들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본 게 기술과 이제 문화가 이제 같이 발전되는 구조.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제인구달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든 뭐든 여러 가지든 간에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양성을 좀 더 고민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시간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